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은 이제 마음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설명들은 다른 어떤 과학 분야와는 달리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이 마음을 전체를 다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되게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결합해서 설명하는 그런 다원적인 설명 전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원적 설명 전략들도 그 마음에 대한 연구 층위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른지 그런 좀 몇 가지 연구들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다원적 설명들이 설명력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 하나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걸로부터 설명력과 은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은유가 과학 이론에서 특히 마음에 대한 이론에서 그 설명력을 주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대한 기존 설명들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뇌 자체의 구조, 뇌 자체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메커니스틱 리덕션, 환원주의가 되겠고, 그러니까 뇌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면 이게 바로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라는 입장이 되겠고, 그게 아니라 그 뇌 이외에, 뇌 이상의 다른 마음 고유한 어떤 메커니즘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중간 단계 메커니즘으로,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되겠고, 이게 뭔가 마음이라는 하나의 고유 영역을 상정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이 마음과 그 환경 사이의 공진화, 이런 식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입장, 그런 게 이런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음의 그 내용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론별로, 마음의 형태에 대한 이론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 안에서 어떤 기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뭐 계산주의 같은 입장이 이런 기호로서 마음을 설명하는 입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뭐 신경들 사이의 연결이나 뭐 그 연결 상태 그 자체가 마음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연결주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아까 마음의 위치에 관한 다이나믹 이론하고 같이 연결돼서 여기에도 역시 마음의 어떤 고유한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입장으로 다이나믹 이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한 가지 뭐 계산주의 뭐 이런 걸로 마음을 전체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연결주의 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입장들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 나타나는 입장들은 마음 자체가 매우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원적인 설명 전략들이 나오는데, 이 데일의 분석에 따르면 어떤 창발적이라고 뭐 명칭을 붙였지만,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 그 마음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그 층위마다 다른 설명 전략들을 채택하는 그런 방식이고, 벡텔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스틱 설명하고 다이나믹 설명을 같이 결합해서 그 다른 층위의 그 마음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구분되는 이론 자체를 이론 차원에서 아예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설명해 보겠다 하는 게 이 방법론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데일이 이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오늘날 나타나는 다원적 설명 전략들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에 대한 이론들은 일단 크레이버의 뇌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신경 과학적인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 물론 크레이버가 마음에 대한 뭐 환원주의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신경 과학적 입장에서 그냥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환원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 환원주의 안에서도 되게 다원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사례로 제시하는 것이고,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벡텔의 메커니스틱 설명과 다이나믹 설명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 마음의 여러 층위에 각자 다른 설명 전략을 채택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기존의 신경과학적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인지과학적 설명에서 좀 많이 빠져있는, 제외시키고 있는 부분이 의식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켄도프가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한 설명이, 계산주의적 설명이 의식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의식을 잘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설명으로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주의를 옹호하는 제켄도프의 입장, 이렇게 각자 좀 다른 그 마음의 층위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버가, 이것은 크레이버의 책 제목이고요. 뇌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모자이크 방식으로 서로 다른 어떤 이론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자 그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론들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같이 조합해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게 설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설명에서 뇌를 그냥 분자 단위로 환원시켜서 설명을 하려는 시도도 뭐 당연히 가능할 텐데, 뇌 자체가 물리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분자 단위로 환원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어떤 뇌의 기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설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환원의 방법은 좀 부차적이다 라고 하고, 이제 각자 다양한 이런 신경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그 방법들이 다 결합했을 때 오히려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한 채로 결합했을 때 좋은 설명을 만들어낸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례로서 장기 롱텀 포텐시에이션, 장기 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장기 강화가 어떤 단일한 설명을 줄 수 없는 그 자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기 강화라는 게 모든 그 뇌세포에 적용되는 현상도 아니고 모든 뇌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시냅스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용되는 그 시냅스에서도 50% 확률로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부분과 이 현상 사이의 그 메커니스틱한 관계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장기 강화의 사례를. 그리고 실제로 이 장기 강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억에 대한 어떤 환원적인 어떤 토대로서 그렇게 연구되어 온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네,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 자체를 어떤 시냅스 가소성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시냅스 연결이 뭐 변화한다, 뭐 자극에 따라서.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뭐 해마에 대한 연구 뭐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야 기억과 연결시켜서, 그것도 원래 목적이 있어서 연결됐던, 그걸 목표로 해서 발견된 결과가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결과고, 그 처음에는 아예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어떤 단순한 어떤 학습의 사례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의 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가,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여러 가지 해부학적 연구나, 네, 이제 그 해부학적 연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기 생리학적 연구,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부학적 연구가 위쪽에 있고 전기 생리학적인 게 좀 더 아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이 서로 동등한 층위에서 같이 서로 연구 결과들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상황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 장기 강화의 사례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환원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연구들이 같은 층위에서 네, 하나의 메커니즘을 형성한다라는 어떤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이버가 강조하는 건 결국은 근데 이 모자이크지만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을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단일한 어떤 메커니즘. 네, 이게 가설적인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지위를 갖는 것인지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호크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연구에 의해서 좀 비슷한 경향의 연구인데,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어떤 설명 모델로 반드시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이 모여서 어떤 메커니즘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택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메커니스틱한 설명으로 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 그래서 어떤 것이 메커니스틱한 설명이냐 아니냐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벡텔의 그 다이나믹 설명과 메커니스틱 설명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다이나믹 설명에 따르면 인지 시스템이 어떤 기호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서로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뭔가 공진화하는, 계속해서 공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 기존 계산주의에서처럼 튜링 머신과 같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와트의 원심 속도 조절기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밸브가 움직일 때,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데, 이 휠이 돌아가는 속도가 뭔가 배출되는 걸 일정한 그 양으로 조절을 하려면 이 휠을 속도를 뭐 똑같이 맞추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휠의 속도에 따라서 그 배출 양을 조절할 수 있게 저 조절기 위에 이렇게 양쪽에 구가 되어 있는 팔처럼 생겨 있는 저 조절기를 통해서 이 속도에 따라서 양을 밸브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 밸브와 이 회전을 연결해주는 저 장치, 이 조절기가 작동하는 방식처럼 우리의 어떤 인지 시스템과 환경이 서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한다. 서로 변화를 서로 같이 주고받는다. 뭐 이런 주장인데, 따라서 표상 같은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벡텔에 따르면
저 조절기가 이 속도에 따라서 그 원심력에 따라서 저게 팔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저 밸브와 이 회전판을 연결해주는 표상의 역할을 하는 거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다이나믹에도 표상이라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메커니스틱한 설명과 다이나믹 설명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스틱한 설명과 다이나믹한 설명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바깥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상을 인정을 했는데, 근데 그 표상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 포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어떤 감각 양태와 전혀 무관한 어떤 기호로서가 아니라 우리 감각에서 들어온 그런 양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 지각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기호로 작용을 한다라고 그 바살루의 그 퍼셉추얼 심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과 그 표상이라는 개념을 같이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텔이 사용하는 어떤 설명의 방식이 각 층위마다 다른 어떤 이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만약에 그 물리적인 뇌라는 기반하고 그 리프레젠테이션, 어떤 멘탈 심적인 작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물론 이 두 개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각자 다른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지만 발견법적 동일성 이론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일단 같다고 해보자 라고 가정으로 시작해서 진행을 해보면 이제 그 결과 이제 서로 두 개가 다르면 각자 어떤 다른 차이점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런 방법론적인 동일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견법적인 동일성이라는 이 전략이 그러니까 은유적 방법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켄도프가 이제 의식을 어떻게 컴퓨터에 그러니까 계산적 마음하고 연결시키느냐라고 할 때 뭐 그 기존에는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좀 뭔가 고차원적 사고하고 연결시키고 뭔가 의식 자체를 뭔가 단일한 어떤 걸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제켄도프는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계산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물론 이 계산주의적 이론이 제켄도프가 조금 약간 기존 계산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수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르면 의식은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의식은 우리 각각의 감각 어떤 양태별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일부를 그러니까 계산주의적 마음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지 그 자체가 사고하고 동일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제켄도프는 어쨌든 계산주의적 마음으로 그렇게 의식을 설명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 설명 모델, 메커니스틱 설명 모델, 뭐 계산주의적 설명 모델, 다양한 설명 모델들을 봤는데 특히 그 벡텔의 다이나믹 메커니스틱 그 설명에 대해서 이 이사드와 이 동료가 한 거는 어떤 이 설명 모델이 설명력을 갖는 건 그 메커니즘 자체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 현상, 마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 모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력이 오는 거지 메커니즘 자체를 보여주는 건 설명력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딴 데서 본 그 김재권 선생님이 환원과 환원적 설명에서
환원 자체가 설명력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력은 어떤 우리는 사실 그 마음의 메커니즘 자체는 모르고 지금 벡텔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주는 건 메커니즘 자체가 아니라 메커니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설명 모델을 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설명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 설명은 어떤 하나의 현상을 은유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은유라는 게 과학 영역에서 뭐 이미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아니면 좀 낯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상 언어도 뭐 대부분이 다 은유적이다라는 입장도 있고 그럼 이런 뭐 일상 언어를 은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적 은유 같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과학적 설명을 은유로 보거나 이런 다양한 은유들 중에서 그럼 과학적 은유는 다른 은유들하고 뭐가 다른 거냐? 라고 보면 과학은 시나 아니면 일상 언어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은유지만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다른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긴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은유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를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논쟁은 전쟁이다. 아니면 논쟁은 논리다. 논쟁은 뭐 타협 협상이다 라는 이런 서로 다른 은유들이 있을 때 이 중에 뭐가 참이냐 라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냐 적합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건 참이고 어떤 건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은유하고 과학적 은유를 구분을 할 때 시적 은유는 주로 어떤 연상이나 유비 이런 걸 통해서 별로 논리적인 방식은 아닌 걸로 특징이 있지만 과학적인 은유는 물론 유비도 사용하지만 논리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은유가 과학 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쿤이 얘기하기를 어떤 혁명적 과학에서 그러니까 일상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적 은유로 살아있는 은유였던 것이 오래 사용되다 보면 사실 죽은 은유가 되는 그런 은유의 현상이 있는데 과학에서도 사실은 이게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혁명적인 과학, 새로운 과학이 나타날 때는 좀 시적 은유처럼 완전히 정교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채택이 돼서 정상 과학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점점 논리적으로 치밀해지고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이 뭐 같이 뭐 추가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은유가 죽은 은유가 되듯이 과학 이론에서도 처음에는 좀 오히려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더 강조되던 그 은유가 정상 과학이 되면 죽은 은유처럼 그래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일반 은유와 과학적 은유가 좀 유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과 은유를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모델이라는 게 어떤 유비적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데 그게 그 새로운 어떤 그 의미의 영역을 말로써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
유비적 관계라는 게 말로 풀기보다는 네,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방식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 모델은 하나의 모델이지만 이게 실제로 기능할 때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하나의 어떤 기후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걸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논의들을 이끌어냄으로써 그걸 구성함으로써 어떤 설명력을 갖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다른 일반적인 뭐 허구 세계 뭐 이런 것하고는 달리 이 과학적 모델의 목적은 어떤 예측이나 통제 이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을 갖는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하레라는 사람이 네, 모델의 은유적인 어떤 역할, 그걸 통해서 어떤 과학적 과학적 이론을 어떻게 실제하고 더 연관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냥 환원 자체 아니면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설명이 될 수는 없고,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은유가 확장되듯이, 사실 그게 실제 하는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고, 아까 그 아규멘트에 대한 다양한 은유가 있듯이 은유 자체는 그 자체로 참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은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은유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설명들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델, 어떤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델들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놓아줄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저의 발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밍스가 했던 최선의 전략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모델을 갖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많은 모집단에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이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